어닝 시즌이 끝나고 하반기까지 국내 주식시장은 두 가지 기점으로 움직일 것 같습니다. AI와 실적 장세입니다. 상승 속도에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상승을 끌어올린 것은 단연 반도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D램 그리고 낸드 플래시 수요까지 올라가면서 전반적인 슈퍼사이클의 모습들을 보이면서 수급적으로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HBM3 12단 제품 같은 경우를 양산에 안정화를 해서 빅테크 쪽으로 공급을 본격화한 모습이 보이고요. 세 가지 말씀을 좀 드리면 반도체, 전고체 배터리, 소비재. 네, 안녕하세요. 매일경제신문 홍순빈 기자입니다. 최근에 주식 투자자들을 위해서 최소한의 주식 투자라는 책을 썼고요. 저희 매일경제신문 증권투자 전문 유튜브 매경자이언트에서 다양한 코너를 맡아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장중 7,900선까지 돌파하다가 급락 전환했는데요. 지금 주식 시황 어떻게 보시나요? 최근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돌파하면서 열기가 뜨거워진 건 사실입니다. 일각에서는 좀 과열 우려도 나오는데 이 상승 속도에 먼저 좀 한번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S&P 500 지수 같은 경우는 과거에 이제 라운드 넘버, 앞자리가 이제 바뀌는 이제 그 시간이 어느 정도 걸렸냐 보면은 길게는 한 48년 정도, 40년 넘게 걸렸는데 우리 코스피는 사실 한두 달 만에 이제 앞에 숫자가 바뀌는 그런 것들을 보셨을 겁니다. 굉장히 좀 전례 없는 속도인데, 이 속도 때문에 사실은 많은 분들이 기대도 하시면서 걱정도 하실 겁니다. 과거와 좀 비교를 해보면 이 코스피가 좀 상승하는 데에는 테마성으로 올라간 건 사실 아닙니다. 이 실적이 받쳐주면서 사실 올라가서 이렇게 좀 속도감이 좀 붙은 건데요. 이 상승을 끌어올린 것은 바로 단연 반도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이제 반도체 슈퍼사이클을 타고 이제 이익 전망치도 높아지고 주가도 올라가면서 코스피 자체도 같이 올라가는데요. 코스피에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50%에 육박하다 보니까 이러한 상승세가 그대로 이 지수에도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D램과 낸드 플래시 수요가 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이익 전망치도 올라가면서 주가도 순식간에 4배, 5배 이렇게 좀 오르기도 했습니다. 올해 이익 증가율 전망치도 굉장히 높아서 코스피 지수의 상승률이 주요국 지수의 상승률을 거의 압도하는 거의 1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반도체 피크아웃에 대한 전망이 조금 있는데 이 피크아웃에 대한 전망도 계속 뒤로 미뤄지면서 상승세가 계속 유지된 것도 이 코스피 상승 요인으로 꼽힙니다. 결론적으로 조금 말씀드리면 이 코스피 상승세는 단순한 테마성으로 오른 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좀 받쳐주면서 상승한 건데 다만 이제 일각에서는 좀 과열의 우려도 있고 실제로 이 투자 심리가 조금 꺾이면 금방 하락 전환하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다소 지금 상황을 봤을 때 조금 과열되고 좀 기대감이 섞이고 걱정도 있는 이런 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실적을 확실하게 보여주면은 어느 정도 상승세는 계속 보일 수 있고요. 반대로 실적이 좀 안 좋아진다, 반도체나 이런 것들이 안 좋아진다고 보여지면은 그때는 조금 지수가 조정을 받을 수 있으니 약간 주의해야 되는 국면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연일 급등하여 차상가 랠리를 펼쳤는데 단순히 HBM 때문인가요? 다른 수급적인 이유가 있나요? 일단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작년 하반기부터 상승을 시작했습니다. 상승을 시작한 요인은 사실 HBM에 대한 기술력이 부각되면서 상승을 시작했고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뿐만 아니라 D램 그리고 낸드 플래시 수요까지 올라가면서 전반적인 슈퍼사이클의 모습들을 보이면서 수급적으로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HBM 때문에 조금 주목을 받았는데 그 HBM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먼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BM은 한국어로 고대역폭 메모리라고 하고요. 이 기술 개발을 반도체 업계 중에서 최초로 한 곳이 바로 SK하이닉스입니다. SK하이닉스는 2013년에 AMD와 함께 이 전산 처리량이 좀 늘 거라고 생각을 해서 고대역폭 메모리 개발에 나섰습니다. 2010년대 중반에는 그렇게 순탄치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HBM에 대한 수요가 낮았기 때문에 실제로 이 비용도 굉장히 비쌌고 고객사에서도 HBM에 대한 수요가 많지 않으니 크게 이렇게 주목받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양산에 돌입한 이후에 생성형 AI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HBM에 대한 부가가치가 굉장히 좀 높아졌습니다. SK하이닉스는 그간에 이제 기술 개발한 것을 토대로 2022년에는 HBM3, 2024년에는 HBM3 12단을 연달아 출시하면서 HBM 시장을 계속 선도하기 시작했습니다. AI 광풍이 불면서 6세대 HBM인 HBM4 출하를 본격적으로 하반기부터 할 예정인데 이게 주목을 받으면서 이제 이 상승세가 계속됐던 걸로 보입니다. SK하이닉스에 이어서 HBM 시장에 조금 후발주자로 뛰어든 게 바로 삼성전자인데
있는데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는 조금 뭐 디램이나 낸드 플래시 같은 좀 전통적인 메모리에 좀 집중했지만 이 HBM을 조금 따라가기 위해서 그간에 갖춰놓은 인프라 그리고 설계, 뭐 생산, 패키징 이런 모든 인프라를 총동원해서 이제 기술력을 계속 빠르게 따라왔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5세대인 HBM3 12단 제품 같은 경우를 좀 양산에 안정화를 해서 빅테크 쪽으로 공급을 본격화한 모습이 보이고요. 그리고 6세대 HBM도 전략을 세워서 이제 개발을 하고 있는데 이런 HBM,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이 HBM 기술력이 이 반도체 업황에 굉장히 좋은 모멘텀이 됐고 그리고 그 뒤를 따라서 글로벌 하이퍼스케일들이 이 데이터 센터를 짓기 위해서 반도체를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하면서 전통 메모리 반도체인 디램과 낸드 플래시의 수요도 같이 올라가면서 이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이제 반도체 슈퍼 사이클이 시작이 됐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어닝 시즌이 끝나는 5월 15일 기점으로 시장 흐름이 어떻게 바뀔 것이라고 보시나요? 어닝 시즌이 끝나고 하반기까지 국내 주식시장은 두 가지 기점으로 움직일 것 같습니다. 두 가지가 뭐냐면 AI와 실적 장세입니다. AI는 뭐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관심이 계속 높은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AI 기술 발전이 계속되면서 그의 수혜를 받는 기업 혹은 산업에 계속 집중이 될 거고 최근에는 피지컬 AI, 뭐 로봇, 자율주행, 우주항공 쪽에도 좀 관심이 가고 있는데 현재는 반도체 쪽에 조금 집중이 됐다가 이 피지컬 AI 쪽으로 다시 관심이 넘어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순환매가 이뤄질 것으로 좀 예상이 되는데 AI가 과연 어느 정도까지 발전할지 그리고 관련 산업들이 어느 정도 수혜를 받을지 이거에 대한 논의들은 올 하반기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적 장세인데요. 어닝 시즌하고 아마 연결이 돼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제가 조금 공부를 했었던 건데 일본의 투자 전문가 이제 우라가니 구니오가 쓴 이 주식시장 흐름 읽는 법이라는 책을 보면은 그 주식시장을 크게 4단계로 나눠서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금융장세, 실적장세, 역금융장세, 역실적장세 이렇게 4개로 구분을 하고 있는데요. 요 4개의 장세를 조금 설명을 해드리면 일단 경기가 불황일 때 주식시장이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그게 이제 금융장세가 시작되면서 반등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다가 경기가 회복되고 이제 경기 지표들이 좋아지는 모습을 보이면은 본격적으로 실적장세 약간 사계절로 치면 여름에 해당되는 건데 이 실적이 좋아짐에 따라서 주가도 올라가고 상관관계가 굉장히 높아지는 실적장세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실적이 너무 좋아지고 경기가 너무 과열이 되다 보면 그때부터 정부들이 긴축 정책을 시작하는데 그때부터는 이제 하락장이 시작됩니다. 이 하락장이 시작되는데 이거를 역금융장세라고 하고 하락장이 하이라이트에 들어가는 역실적 장세까지 이렇게 이어진다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의 장세는 이 여름에 해당되는 이 실적 장세라고 좀 분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잘 나오면 그만큼 주가가 확 뛰는 반영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역금융 혹은 역실적 장세에서는 실적이 아무리 잘 나와도 주가가 그렇게 반응은 안 하는데 실적 장세에는 훨씬 더 반응을 많이 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도 이 실적 장세의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고요. 이 반도체 업체뿐만 아닙니다. 다른 기업들도 실적이 잘 나오면 주가가 굉장히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데 그간 불황이었다가 역대급 어닝 서프라이즈를 이제 내면서 조금 주목을 받았던 2차 전지 업체인 LNF 그리고 MLB 디스커버리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는 의류업체 FNF 같은 경우도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오면서 주가가 폭발적으로 올라갔는데 그런 모습들도 이 실적 장세의 모습을 대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반기로 갈수록 이 실적 장세의 모멘텀들, 이 모습들이 계속 나올 건데요. 문제는 실적이 잘 나오면 주가가 올라가겠지만 실적이 기대보다 안 나온다면 그땐 또 가차없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실적 장세는 실적에 연동돼서 주가가 움직이는 폭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실적이 안 나온다면 그만큼 실망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주목하셔야 되는 거는 이 기업들의 실적을 면밀하게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시장의 어떤 기대치 혹은 컨센서스와 실제로 기업이 내는 그 이익에 대한 그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를 계속 면밀히 팔로우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올해 들어서도 미국 기준금리는 한국보다 높은 수준인데 환율 변동성이 커질 경우 외국인들의 이탈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먼저 환율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거에는 우리 경제가 이제 좋지 않아서 원화값이 떨어져서 그렇게 환율이 높았던 그런 국면이 있었지만 지금은 우리나라가 이제 수출도 잘 하고 경제적으로 이제 나아진 그런 국면인데도 불구하고 환율이 높은 그런 상황이라 뭐 일각에서는 디커플링 현상을 겪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그리고 대외적으로 봤을 때는 지정학적 리스크도 아직 있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조금 작용해서 환율이 조금 높게 형성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외국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지금 이 높은
높은 환율대를 기준으로 해서 기업들의 이익 전망치가 높으면 그래도 주식을 사는 모습을 계속 보였습니다. 증권가에서는 환율이 하반기로 갈수록 조금 떨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지만 사실 언제든지 환율이 더 튈 수 있는 가능성은 내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환율에 대해서는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데, 금리차 아까 잠깐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금리차 같은 경우는 현재 한국과 미국 금리차가 1.25%포인트 차이로 계속 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계속 말씀드리는 거는 이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이 국내 주식에 투자했을 때, 국내 기업에 투자했을 때 이 금리차 혹은 환율에 비해서 이익이 훨씬 더 많이 난다면 그러면 이제 주식을 들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실적과 좀 연관이 되는 겁니다. 실적이 환율, 금리차를 압도한다면 주식을 팔 이유는 없겠죠. 그렇지만 이 향후 실적이 기대치보다 못 미치거나 갑자기 실적이 좀 안 나오는 그런 리스크가 발생하면은 그때는 자금이 좀 빠져나갈 가능성이 꽤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앞선 질문하고도 계속 연관되는 것들이라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지만 이제는 좀 기업들의 실적을 면밀하게 확인을 해보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만약 현금 1,000만 원이 있는 투자자라면 올해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3가지 핵심 주식은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제가 개별 주식을 사실 추천해드리긴 조금 어렵지만 그래도 하반기 혹은 올해 조금 봐야 되는 이 유망 섹터나 업종으로 한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3가지 말씀을 좀 드리면 반도체, 그리고 전고체 배터리, 소비재 이렇게 3가지를 조금 보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반도체는 앞서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이렇게 두 업체를 중심으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업체들뿐만 아니라 반도체 소부장 업체들도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이제 좀 걱정하실 게 이 호황이 언제까지 이어질 것이냐 에 대한 약간 두려움이 있으실 것 같은데, 이 반도체 산업 자체도 항상 상승과 하락 사이클을 그려가면서 왔다 갔다 했던 그런 전통적인 시클리컬 산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 하락 사이클을 조금 그 징후를 먼저 판단하셔서 주식을 투자를 하시는 게 좋겠죠. 이 반도체 주식 같은 경우는 업황을 한 6개월에서 9개월 정도 선행합니다. 보통 그렇게 선행하는데, 그래서 업황이 안 좋아도 주가가 높은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분들은 업황을 먼저 보셔야 됩니다. 업황이 언제 안 좋아지는지를 먼저 보셔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반도체 기업들이 무리하게 이제 설비 투자를 늘린다거나 고객사에서 수요량을 줄이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을 때는 하락의 사이클이 좀 시작이 되는 징후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면밀하게 파악하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주가가 좀 흔들리는 이런 걸로 보시지 마시고 업황 자체가 좀 흔들리는구나라고 해서 보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최근에 이제 글로벌 IB 등에서도 좀 경고가 나오고 있지만 삼성전자의 좀 노조 갈등으로 인한 손실폭 규모에 대한 예측치 이런 것들도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요거는 단기적인 이슈입니다. 예, 두 번째는 이제 전고체 배터리인데요. 이 전고체 배터리가 어떤 건지 좀 설명을 드리고 왜 이거를 주목해야 되는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아까 피지컬 AI도 좀 주목을 받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피지컬 AI는 이제 로봇 혹은 자율주행, 우주항공, 드론 이런 쪽이 이제 피지컬 AI인데, 이 피지컬 AI에 들어가는 배터리가 이제 차세대 배터리가 이제 이 전고체 배터리입니다. 이 전고체 배터리는 그간 쓰고 있던 리튬 이온 배터리에 있는 액체 전해질을 고체 전해질로 바꿔서 만든 배터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금 기술적인 내용이라 어려우실 텐데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면, 액체 전해질을 고체 전해질로 바꾸면 그만큼 에너지 밀도 효율이 높아져서 조금 더 고사양의 배터리고 피지컬 AI 분야에서 이제 많이 쓰일 수 있는 그런 배터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기차 시장은 사실 아직은 좀 캐즘 여파가 있어서 조금 더 봐야 되겠지만, 앞서 말씀드린 드론, 로봇 이런 산업 같은 경우는 이 전고체 배터리를 쓸 가능성이 높아서 아마 시장에서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국내 배터리 기업들도 사실은 이 전고체 배터리 양산에 굉장히 좀 혈안이 돼 있는 모습들도 보이고요. 경쟁적으로 나중에 양산에 돌입할 것으로 좀 보이는데, 이미 좀 눈치가 좀 빠르신 투자자분들은 이 국내 셀업체들 중에서 전고체 배터리에 특화되어 있는 곳들을 이미 투자를 하신 분들도 꽤 계시고 주가도 올라가 있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하반기 때도 이러한 전고체 배터리 관련된 이 셀업체들, 국내 2차전지 업체들이 힘을 발휘할 수 있을지 K 배터리 프리미엄 강화에 한번 주목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소비재도 한번 좀 주목해 보시는 게 좋은데요. 사실 이번 상반기 때는 소비재가 거의 주목을 좀 받지를 못했어요. 일부 종목들만 조금 개별 퍼포먼스로 좀 주목을 받았었는데, 이 소비재라고 하면은 우리가 먹고 마시고 듣고 쓰고 이런 좀 소프트한 업종들을 얘기를 합니다. 최근에는 이제 기술주가 굉장히 상승세가 좋았어서 이 소비재도 굉장히 안 좋았고, 또 일각에서는 좀 AI 사용이 활발해지면서 일자리를 잃어서
이제 가처분 소득이나 소비 여력이 줄어들어서 소비재가 조금 안 좋은 거 아니냐 이런 좀 우려도 나왔던 것도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소비 테크주가 조금 쉬면 그 수남매장으로 소비재도 조금 주목을 받을 수 있어요. 실제로 국내 이제 소비재 기업들 중에서 수출량이 계속 늘어나는 기업들이 있거든요. 그러는 기업들이 있고 이제 이 국내 소비재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 내수 시장을 목표로 하는 게 아니고 글로벌 해외 시장을 목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출량이 늘어나고 점점 더 기업의 어떤 기초체력 펀더멘털이 더 개선되는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이 소비재 기업들도 조금 더 보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소한의 주식 투자 책에서는 기업에 대해 공부하는 것과 더불어 투자 방법에 대해 배울 수 있나요? 네, 앞서 말씀드린 내용들이 조금 어려운 내용들이 많으실 겁니다. 뭐 실적을 살펴봐야 된다, 혹은 뭐 업종의 어떤 사이클의 하락 시그널 이런 것들을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이런 모든 것들을 사실 담은 게 이제 최소한의 주식 투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최소한의 주식 투자 책에서는요, 이 주식의 기본부터 시작해서 이 주식시장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기업 분석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국내, 미국 주식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이 제대로 된 투자 방법론까지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조금 파트별로 한번 나눠서 설명을 드리면요. 이 파트 1에서는 이 주식의 개념, 그러니까 주식이 대체 뭐냐라는 걸 알려드리고, 이 파트 2에서는 주식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이 계좌를 개설하는 방법까지 좀 기초적인 것들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파트 3, 4는 기업 분석을 하는 이제 본격적인 방법을 알려드리는데요. 파트 3에서는 이 기업 분석의 기초라고 할 수 있는 공시를 제대로 보는 법, 제대로 읽는 법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파트 4에서는 조금 여러분들께서 어려운 내용일 수 있지만 뭐 재무제표를 읽는 방법, 사업보고서를 제대로 읽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굉장히 좀 쉽게 써 있으니까 한번 이 부분은 꼭 읽어보시면 좋고, 이 실적 부분도 아마 이 파트 4에서 가장 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파트 5에서 파트 8까지는 조금 이제 개별적인 주제들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제 파트 5에서는 국내 주식, 국내 업종들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그리고 그 업종들의 특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고요. 파트 6에서는 미국 주식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 미국 주식, 특히 빅테크에 대한 설명도 있고, 경제적인 해자를 쌓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어떻게 해서 이제 발전을 하게 되는지에 대한 얘기도 있습니다. 이 파트 7에서는 여러분들이 아마 궁금해 하실 것 같습니다. 장기 투자를 목적으로 요즘에 ETF가 좀 대세인데, 그 파트 7에서는 ETF에 대한 설명들이 나와 있습니다. ETF의 정의서부터 시작해서 이 종류별로, 업종별로 ETF 들을 조금 간단하게 소개를 하고 있으니까요. 좀 한번 참고해 보셔도 좋고요. 마지막 파트에서는 이 투자 방법론, 그리고 마인드셋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아마 투자를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전체적인 자산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셔야 될 텐데, 이 자산 포트폴리오를 어떤 비중으로 가져가야 되는지, 본인의 성향이 뭐 공격적이다, 안정형이다, 혹은 뭐 일반적으로 뭐 보수적이다, 이런 좀 성향이 다 다르실 텐데, 그런 거를 고려해서 모델 포트폴리오를 짜놨으니까 한번 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한번 책 읽어보시고 지금 좀 합리적인 투자가 필요한 시점이니 참고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